안녕하세요. 예, 상승미소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간만에 중국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중국을 미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국을 폭망하거나 미국과의 무역 분쟁의 관점이 아니라 주식시장,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주식시장이 1년 동안 약 4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왔다.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해도 좋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상승미소가 중국의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지 그에 대해서 약 20분 정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상하이 종합지수의 일간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작년 1월 초에 그 상하이 종합지수는 약 3,600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1월이 되기 전에 2,400포인트까지 하락했죠. 무려 약 40% 정도 완전히 폭락한 것입니다. 근데 최근 이 추세전만 보시면 일단은 지속적인 하향 추세에서 일단 벗어났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은 약 300포인트 정도, 약 10% 이상이죠. 15%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미소 방송은 이제는 저 주식시장을 좋게 본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이건데, 그렇다면 먼저 작년에 하락을 이끌었던 요인을 살펴보고 그 요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를 파악하게 되면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저와는 반대로 폭락할 가능성을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납득이 된다 그러면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상하이 종합지수의 하락 원인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핵심은 두 가지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압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수출, 그 다음에 수입에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었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시면 연초에는 괜찮았었는데 10월 이후에 완전히 거의 폭망한 수준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10월 달에 이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가 진행이 되면서 저런 거죠. 지금까지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월 1일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그때까지 양쪽이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2천억 달러에서 기존 10%에서 15%를 추가해서 총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던 것처럼 저렇게 수출과 수입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봐야죠. 일자리가 저렇게 하락한 만큼 사라졌으니 중국 경제가 제대로 좋았을 일 없고요. 당연히 기업들의 매출이 줄었을 것이니 주식시장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경상수지 차트입니다. 경상수지가요, 해마다 지난 2007년과 8년에 GDP의 무려 9%, 10% 가까이 경상수지 흑자를 보였었는데요. 작년에는 GDP 대비 0.6% 흑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 제품과 제품 무역과 서비스 수지가 돈을 벌어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GDP의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0.3%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월 1일 데드라인으로 설정된 이 무역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면 0.3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도 그런 예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경상수지 흑자를 완전히 상당 부분 줄였고, 이게 제대로 타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가 적자란 얘기는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고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렇게 무역 분쟁,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죠. 급격히 고정자산 투자가 2018년에 상당 부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그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건 제1번이 고정자산 투자잖아요. 인프라, 뭐 아파트, 부동산 관련한 고정자산 투자. 거기에 앞에서 언급했던 무역 흑자, 이 부분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중국의 Fixed Asset Investment, 고정자산 투자가 여기 이게 붉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작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고정자산 그 증가율인데요. 2016년, 17년까지는 10% 이상의 매년 증가를 보였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2, 3%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고정자산 투자를 이끈 이 붉은색이 뭐냐면 State Owned Enterprise입니다. 중국의 국영기업들이죠.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저렇게 많이 고정자산에 대한 매출이 줄어든 거겠죠. 근데 고정자산은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뭐 지하철을 한다든지 철도를 부설한다든지 아니면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율이 작년에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중국 기업들, 고정자산 투자에 의존하는 중국 기업들의 매출이 상당 부분 하락했었습니다. 저런 이유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나왔던 건데요. 저렇게 고정자산 투자가 줄어들면 결국은 중국의 기업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중국의 기업들 중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파산할 가능성, 파산할 위험성이 높아졌잖아요. 실제로 2017년부터 작년 초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부채가 많은 한계 기업들의 퇴출 전략을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구조조정을 통해서 산업 구조를 좀 고도화하겠다.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과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작년에 시작되면서 그 한계 기업 퇴출을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출도 힘든데 기존에 있는 기업까지 날려버리면 중국이 못 살게 되면 중국이 독재정부잖아요. 그러면 먹는 문제까지 생겨버리면 독재정부의 정치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그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을 멈춘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보이는 얘기는 뭐냐면요. 작년 이후에 이게 보면 맨 위가 이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스프레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폴트 레이트, 그러니까 신용의 스프레드, 일반 기업보다 나쁜 기업들은 금리가 벌어지는,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한계 기업들이 부도가 발생을 많이 했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한계 기업의 이 스프레드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금리차가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부실화될 기업들이 많아지는데, 그 부실화될 기업들이 보면 이게 밑에 줄이 PMI입니다. PMI 지수가 거꾸로 돼 있으니까 PMI 지수가 하락할 때 더 많은 기업들이 재무적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정리하면 한계 기업의 퇴출 전략이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었는데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과 무역 분쟁에 의해서 실제로 자금 시장이 더 많이 경색됐고 그러다 보니 한계 기업 퇴출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중국 기업들의 그 딜링퀀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실률,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온 채권이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파산한 기업들, 이 전체 금액이 연초에서 하반기로 갈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파산 기업들이 급속 증가하면서 거기에 미국의 수출길까지 막혔으니 중국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이런 이유로 지난 1년간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무려 40% 가까이 하락했고 저 또한
제 고객들이 중국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빠져나오지 못함으로써 현재 평가순을 대규모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시장에 이제는 투자 기회가 왔다. 이제는 적어도 작년에 악몽 같은 하락 부분에서 적어도 무역 분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상승의 기대를 가져도 좋다. 이게 제가 오늘 방송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2019년 중국의 주식시장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입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뭐냐면 인프라 투자와 유동성 확충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확충이 뭐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계 기업들 퇴출을 일단 저지시키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오는 충격을 내수 부양, 경기 부양으로서 이것을 막아보겠다. 이 전략이 올해 들어서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요. 최근에 작년 1월 29일 30일에 미국의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 인상해서 적어도 올해 6월까지는 인상 기조가 없는 것으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까지 고려하겠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멈췄습니다. 즉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더비쉬하게 변환되면서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정책에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이게 보여줬던 게 인도죠. 인도는 지난 1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작년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대규모 자본 유출이 있었죠. 그래서 국가의 환율,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랐었는데 그 자금 인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페드의 금리 인상 기조,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 때문인데요. 이에 의해서 중국도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실제로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예상에 배팅하겠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2월 14일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인데요. 인민은행이 뭐냐면 중국의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은행이죠. 중국의 인민은행이 은행의 대출금리를 인하 유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출금리의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뭐냐면 한계 기업의 퇴출, 그 다음에 정부의 경제 부양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정책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대출금리 인하로 경제정책이 만약에 먹히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한 정책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 즉 중국 정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중국 경제가 한 단계 좀 더 하향해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새해 초부터 지준율을 두 차례 인하를 했죠.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얘기는 경기 부양, 유동성 확충에 실제로 중국 정부가 이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위에 보면 이게 1월 7일 기사고요. 밑에 기사가 엊그제 2월 12일 기사입니다. 그런데 위의 기사를 보면 중국 새해 벽두 지준율 인하, 경기 부양, 총력, 통화 완화 기조 확인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좀 강력한 메시지인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하죠? 더 강화된 더비쉬 재정정책, 통화정책 기조를 신문 기사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명절 전 이례적 유동성 방출로 고질적 자금난 해소. 그러니까 중국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명절 전에 대부분 유동성을 과대 방출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허가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례적으로 중국이 유동성 확충에 명절 전에 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설날을 쇠거든요. 그 전에 중국 정부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1월에요. 앞에서 유동성 확충 정책 일환으로 지준율을 2차례 인하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으로 중국도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여기에서 1월에요. 중국 지방채,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라고 합니다. 중국의 지방채가 1월 달에 69조 원을 발행했습니다. 즉 69조 원의 자금을 확보한 건데요. 이 규모는 중국 역사상 역대 최대 월간 규모라고 합니다. 그럼 지방채는 중국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어디에 쓰냐 그러면 대부분 인프라 투자에 사용합니다. 인프라 투자는 앞에서 얘기한 상당 부분 줄어든 고정자산 투자를 2019년에는 작년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월에 중국에서 역대 최대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난 2월 12일에요. 신한금융투자에서 데일리로 이 중국의 지방채, 특수채 발행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왼쪽 그림은요. 이게 지금 연도별로 중국의 지방채, 특수채 누적 발행입니다. 중국의 지방채, 특수채를 할 때는요. 밑에 보면 지금 16, 17, 3개년들을 보면 3월 후반, 4월 초에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잡고 나서 4월부터 지방채를 발행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거의 작년에 6월 수준으로 발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의 지방채는 1월에서 4월 동안은 거의 발행이 되지 않고 발행이 되지 않으면 인프라 투자나 뭐 건설 경기 이런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6월 정도에 발행할 양을 1월에 다 발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지방채가 중요하냐면 왼쪽 두 번째 그림 보면 파란색은 인프라 투자 금액이고요. 이 회색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입니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줄어들면 인프라 투자가 시차를 두고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채를 1월 달에 사상 최대 규모로 발행한 것 자체가 곧바로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서 중국의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중국의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지금 연초에 공식 발표한 인프라 투자가 보면 도시철도, 철로건설, 도시철도건설 등 약 1.2조 유안을 투자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공사들이 1월에 이미 동시에 시작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신한금융투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특수채 발행 허용 이후 중앙정부 인프라 인허가 재개 속도도 빠르다. 지난 2달간 9개 도시의 철도, 지하철에 1.2조 위안의 투자가 확정돼 투자 집행 과정에 진입했다. 지난 5년간 연간 철도 투자 총 규모가 7천억 위안에 머물렀음을 감안하면 5년 동안 철도 투자가 7천억 위안이었는데 불과 올해 1월과 2월 2달 동안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은 1.2조 위안 규모가 발주가 돼버린 겁니다. 즉 이 정도 금액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합니다. 즉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분쟁으로 인해서 너무 급격하게 축소되는 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서 작년 1년 동안 주식시장 하락을 이끌었던 두 가지 부분에서 첫 번째 무역 분쟁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두 번째 중국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 이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중국 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외국인들의 중국 투자는 일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고정자산 투자, 상업용 부동산 매매, 그다음에 주식 투자, 그다음에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터, 중국의 직접 투자, 공장을 짓거나 이런 투자들이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투자를 늘릴까? 그렇죠. 글로벌 경제가 이미 약세로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알죠. 저도 알고요. 그렇다면 약세가 진행된다고 기다릴 수는 없고요. 그나마 가장 큰 내수시장인 중국을 목표로 그렇게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실제로 외국인들이 중국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늘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입니다. 이게 중국 시장에 대한 건데요. Foreigners invest record 9 billion into Chinese stock in January. 즉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이요. 중국 주식시장에 1월 달에 90억 달러를 투입했다는 얘기죠. 90억 달러어치 주식을 샀다는 얘기죠. 9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약 10조 원 정도죠. 1억 달러가 약 1100억 정도면 90억 달러면 10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더니 맨 위에 보시면 작년 10월 이후에 이 짙은 색은 상하이 종합지수, 위에는 선전이라고 있죠? 선전 이 종합지수에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작년 연말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1월부터는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외국인들이 저렇게 주식시장 늘렸던 이유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10월 달이면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당한 때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중국에 관세를 부과되면서 IT 제품들, 미국의 IT 기업들조차도 작년 4분기에 매출이 인텔, 애플, 실제로 매출 하락세를 보여줬다는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저렇게 주식시장에 많이 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보죠.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주식이 많이 빠져서 싸다. 그리고 미국과 무역 분쟁은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샀지 않았을까?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또 살펴봤어요.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Foreign investment in Chinese commercial real estate. 외국인들의 중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서지입니다. 서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이게 기록적으로 늘었답니다. 이미 기록을 경신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전체 부동산 투자는 2017년, 18년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검정색이 외국인 비중입니다. 외국인 비중은 기록적으로 늘어버린 거죠. 즉 중국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중국이 곧 망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까지 사실 그런 기대까지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주식 투자를 늘렸고요. 상업용 부동산도 저렇게 늘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중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 FDI입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입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의 직접 투자, 공장을 짓거나 즉 사업을 시작한 이 투자인데요. 이 직접 투자 금액이 1월 달에요. 1.2억 달러인데요. 이게 연말로 왔으면 최대 12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즉, 왜 늘리겠습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중국 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관세 때문에. 저건 미국이나 대외 수출용이 아니라 중국의 내수 시장을 겨냥한 투자다. 외국인들이 저렇게 중국의 내수 시장을 겨냥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사라지는 일자리, 미국과 분쟁을 통해 사라지는 일자리, 그 다음에 작년에 중국의 한계 기업 퇴출 구조령 정책으로 사라진 일자리가 어느 정도 커버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외국인 투자에 중국의 본격적인
1월 초부터 지방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이 본격화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상승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문제죠. 이 시한이 3월 1일이고 어제 그 다음에 그제 오늘 새벽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내일 금요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협상 대표단 문우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역협상 타결이 안 됐다. 타결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중국시장 투자 안 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역협상 타결이 안 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올해 19년의 중국 주식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작년하고는 정반대 분위기, 작년에 1년 내내 하락했던 분위기가 아니라 적어도 1년 내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했다. 그런 기대를 해도 될 충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면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치 내일부터 막 거의 수직적으로 아니면 45도 각도로 우상향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향, 조정 하더라도 결국은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까 혹시 중국에 투자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중국 주식이 조정을 보일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세요. 안녕.